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작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검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공항으로 결론났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의 결론입니다. 검증단은 안전과 소음, 환경, 법적 문제, 그리고 공항의 확장성 등 5개 분야로 검증한 결과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관되지도 못했고 객관성도 결여되었고 그래서 공항 유형이나 기능 등이 왜곡된 채 항공 수요도 엄청 1,000만 정도 줄여놨습니다. 이게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이고 국토부가 재검토를 결정한다면 세입지를 함께 선정하고 지방정부에서 건설비를 일부 부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며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 검증단은 총리실 차원의 검증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부울 광역단체장은 국토부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관문공항을 추진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 설치 건의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최종 결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여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체장 모두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로 꾸준히 언급됐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가덕도를 가기 위한 지금 그 하나의 전치 절차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참 이게 시민들한테 여쭤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가덕도는 그 새로운 검토 가능한 입지 중에 하나로 검토 가능하다 정도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과 소모적인 논쟁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과 부울경은 갈등 관계가 아니라 이 공항 물류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함께 손을 잡고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관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고회 직후 대구 경북에서 김해 신공항을 재검토하려면 5개 시도의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부울에서 결론낸 새로운 관문공항 추진은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에선 차량에 밀려 시민들의 보행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사람 중심의 보행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는데 현재의 보행 환경은 최악인 상황.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부산의 보행 환경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사람 중심 보행도시를 만들기 위한 혁신 정책을 추진합니다. 크게 5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 막히고 단절된 길 없는 이 보행의 연속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이 동네 마실 가듯 편리하게 이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매력,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는 보행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행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산시. 그렇다면 부산시청사 주변 현재 보행 환경의 실태를 먼저 최영하 부산시의원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부산경찰청 앞에서 출발해 봤습니다. 높은 턱으로 휠체어 등은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아예 이제 올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가보시면 가로수를 위한 보도인지는 그리고 뭐 기둥을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도라고 만들어 놨는데 경찰청 앞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전 이제 올 때마다 저는 이용할 때마다 차도로밖에 달릴 수가 없는 굉장히 영도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인재라고 보거든요. 그게 예전부터 이제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차도의 자리를 뺏긴 인도, 그마저도 가로수나 전봇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위에 전신주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관할하는 각 과가 그런 벽을 좀 허물고 같이 모여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의 보행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체계들이 부산시청 내에 이걸 전담하고 컨트롤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고 딱. 경사진 횡단보도와 인도 채 5분을 가지 못하고 번번이 위험과 마주합니다. 여기 수동 휠체어 타시면 올라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각장애인들 네, 위한 네. 그 블럭을 깔아놨는데도 저기 내리막에 그럼 다치실 수도 있겠다. 다칠 거예요. 아마도 다치고 어르신들도 진짜 가기 어려우시고. 보행 사고나 민원이 발생하면 인도를 보수하는 탓에 여기저기 누더기처럼 덧대어 있습니다.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한 그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이번에 앞으로 만들 때는 좀 잘 제대로 만들기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교통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은 보행 환경, 부산 시청사 주변 보행 환경의 현주소입니다. 상점들이 밖으로 내놓은 불법 적치물과 짐을 싣고 내리는 차량들,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로 위에 당연한 듯 되어버린 불법 주정차, 시민들의 위험한 도로 위 횡단까지 전통시장이 있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불편하죠. 너무 좁죠. 예, 이거는 또 특히나 가게들이 물건을 안 내놓으면 되는데 많이 내렸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주차도 이게 보시다시피 양가로 너무 많고. 전봇대가 너무 많아요, 길거리에. 이봐요. 쓸데없는 전봇대가 많으니까 인도가 좁아졌다, 넓혀졌다가 이러고 한 사람밖에 못 다니고 그러잖아요. 부산 시내의 도로를 둘러봤더니 차도에 밀려 좁은 인도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길엔 곳곳에 지작물이 있습니다. 도로 밖으로 밀려난 시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도 위 지작물과 정리되지 않은 보행길, 이번엔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의 악화된 보행 환경을 둘러봤습니다. 동구의 한 번화가, 점심시간이 되자 횡단보도의 주차는 당연한 권리인 듯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승용차를 되면 안 되거든. 하루 종일 내 앞에 왔다니까. 여기는 다소 오랍니까? 여기는 택시들이 거의 다 밥 먹어도 다 되기 때문에. 인도 위에도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 시민들은 주차된 차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넙니다. 병원 앞엔 인도를 가로질러 주차되어 있는 차로 휠체어를 탄 환자와 보호자는 길이 막혀 당황스럽습니다. 주차하는 게 없어서 우리 사무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놀이터 입구를 찾기 위해선 이렇게 주차된 차들 이 사이로 힘겹게 이 입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구역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보행이 많은 지역에 지정된 해운대 한 노인 보호구역에 가봤습니다. 이 일대는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주차 공간인 양 횡단보도 위에 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해 조심스럽게 길을 건너고 차량 속도를 낮추기 위해 최근 속도 방지턱이 설치됐지만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도로의 표시는 다 벗겨져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 혁신 추진 반드시 해야 할 상황인데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야 할까? 행정안전부의 보행 환경 개선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률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행 환경이 좋으면 그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결국 그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 도시의 또는 그 장소의 이벤트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벤트 지수가 높은 곳이 사실은 도시의 경쟁력도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인기 있는 거리조차 시민들의 보행권은 뒤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 해리단 또는 점포 카페 거리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중심으로 보행 환경은 아주 혁신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부산시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부터 정책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로 50-30, 예를 들면
도심 도로 같은 데서는 50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30km, 시속 30km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차량 속도를 줄인다는 얘기는 차량과 같이 다닐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그만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막혀 있고 교통 약자에겐 짧은 거리조차 보행이 어려운 부산 지역 보행 환경의 현 주소. 부산시의 보행 혁신이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남 진주와 창원에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두 건의 잔인한 범죄. 이후 시민들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우습지 당하니까 만약 그 이웃이 살았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자기도 모르는 뒤에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해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시민으로서는 불안하지요. 그 뭐 폭력적으로 사람을 막 해치고 불을 지르고 뭐 그런 거지. 시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조현병 환자들은 폭력적이고 두려운 존재일까? 의학계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전체 환자 중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적다고 말합니다.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대할 때는 대개는 온순하고 또 내성적이시고요. 좀 말씀도 없으시고 해서 이런 폭력적인 것과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 현재 조현병 환자 범죄 예방을 위해 사법 입원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법 입원이란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와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해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법 입원 도입에는 긍정적이지만 통제만 강화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제 사법 입원을 강화하게 되면 또 오히려 환자분들이 거기에 이제 겁을 먹고 오히려 자신의 증상을 숨기거나 더 음지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럼 또 제2의 제3의 사건이 생길 우려는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조현병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명령제가 시행 중이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절차상 환자가 거부하면 실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법 입원 시행에 앞서 기존 시스템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때 치료를 지속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외래치료 명령제라는 기존에 있는 이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법적으로 좀 규제하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을 미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 강화에 앞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년 365일 각종 사고 현장에서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소방관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소방관들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짚어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시켜줄게. 그러면 되겠죠? 네, 붕대 좀 감아줄게. 많이 불편했죠? 알았어요. 붕대 주라. 아주머니. 저기요. 네. 뭐 장난쳐요, 저랑? 최선을 다한 구조 활동에서 감사 대신 돌아온 건 욕설과 폭행. 맞아서 멍든 몸도 몸이지만 불면증이나 트라우마 같은 심적 고통이 더 큽니다. 저는 진짜 제일 컸던 게 회의감이 드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전에 막 열정적이고 좀 열의가 넘쳤다면 그 사건 이후로 약간 좀 주춤하고. 네. 사고 현장에선 처참한 시신과 부상자도 마주합니다. 물에 빠진 아이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던 구조대원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운 기억에 시달립니다. 제 손에 느껴지는 그 촉감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지금도 제가 아기가 있지만 아기를 예전에 안을 때마다 그 느낌이 한 번씩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사건을 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지난해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60% 가까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등의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의 10배에 달하는 비율인데 이 같은 영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도 이어져 해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의 수가 사고로 인한 순직자보다 더 많습니다. 끔찍한 외상 사건에 노출된 이후에 그런 사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플래시백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부분, 또 그로 인해서 예민해지고 짜증이 쉽게 나는 부분, 이런 과잉각성의 증상들, 즉 PTSD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각 지역별 소방서에서는 찾아가는 의무상담과 같은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비롯해 소방관서별로 심신안정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구급활동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노출 72시간 이내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긴급 심리 지원을 하여 하지만 심신안정실의 경우 지역별 설치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서울은 설치율이 98%에 달하는 반면 창원이나 경북의 경우 8%대에 그쳐 격차가 무려 12배입니다. 또 경무에 시달리거나 심리상담을 꺼려하는 분위기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방관들의 건강한 마음이 곧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촘촘한 심리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며 국회에서 표류 중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이후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재정 지원이 우선이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역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원으로 모인 소방관들의 헌신으로 많은 국민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강원도 산불. 하지만 열악한 소방 장비와 진화 현장 한켠에서 끼니를 때우는 모습 등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국가직만 돼야 된다 이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냥 소방관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걸 오히려 늘려주는 게 좀 더 그 고생하는 만큼 그분들한테 이제 좀 더 복지 혜택이나 아니면 그 출동했을 때 그런 출장 경비 뭐 이런 거를 좀 더 폭넓게 보장을 더 해주고 지원을 더 해줬으면. 재정이 먼저 해결되고 나서 나중에 뭐 국가직으로 바꾸든지 마든지 그걸 하는 게 맞다고 봐가지고 재정을 먼저 지원해 주는 게 일단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 머물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소방 예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 때문에 안전의 빈부격차나 지역차별로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방에서는 제대로 장비도 제대로 못 갖춰주고 처우도 나쁘다 뭐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그 고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국가직으로 해서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대형 재난 상황에서 체계적인 구조적 시스템을 위해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행정 시스템이 그 시도 광역 행정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청에서 그 지휘체계가 바로 시도 소방본부로다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그 광역시장, 광역도지사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 전달의 일사불란함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방이 국가직화가 되면 바로 소방청에서 소방본부, 소방서, 일선센터로다가 이렇게 지휘체계가 좀 빠르고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소방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재난 상황 속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들. 영웅이라는 호칭 이전에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봄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집계에 따르면 연간 1000개 이상의 지역 축제가 전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지역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미흡한 관리와 부실한 지원 등이 매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 축제는 잘 운영되고 있을지 살펴보고 문제 개선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 관광컨벤션학과 임상구 교수,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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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봄이에요. 전국에서 뭐 꽃이 피고 축제가 맞아요. 참 그렇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사시사철 축제가 벌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럼요. 대한민국은 참 축제가 많은 것 많습니다. 같아요. 네, 지역마다 이런 축제들을 좀 앞다퉈서 벌이는 것은 그래도 지역에 주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 축제 효과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한 50여 개 축제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2,000개가 됩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니까 급속도로 축제가 늘어났습니다. 지자체별로. 네.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축제는 원래는 그 종교에 기인하는 게 많았어요. 기원을 한다든지 뭐를 숭배한다든지 그런 걸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전통이 돼버렸죠. 근데 전통이 되고 이게 오래되니까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컨벤션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효과로 보면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생기고, 예를 들어 그 근처에 축제하는 근처에 호텔도 또 다 차게 되고, 네. 식당 다 잘 되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고용 효과도 생기고, 뭐 이런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기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보고 돌아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미지가 많이 알려지는 거죠. 홍보 효과가 대단한 거죠. 예. 그런 효과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부산 하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축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 축제 어떤 것들이 있고 좀 대표적인 축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부산은 1년 내내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봄 되면 이제 강서구 생태공원에 유채꽃 축제 전국 예. 최대 규모고요. 네. 그 다음에 강서구 뭐 대저동의 토마토 축제,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제 락 페스티벌,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그 바다사랑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영화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산을 이게 또 어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불꽃 축제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겨울이면 이제 그 강복동에 부산 시민트리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운대 북꽃곰 축제 등 연간 뭐 41건 정도의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네, 41건이요. 네. 일단 저는 부산 하면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예. 바다를 끼고 있는 축제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부산의 지역 축제들은 좀 구별로 다를 것 같은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까?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관주도라는 거죠. 이제 통계를 보면은 보통 이제 민관 합동 축제가 72%, 네. 그리고 관주도형 축제가 27%, 그리고 민주도형 축제는 없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뭐 관주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제가 부산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아주 뭐 이게 오랜 전통적으로 그런 네. 이유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축제 형태로 보면은 이 소재가 거의 아주 너무 단순해요. 지역 뭐 어떤 관광, 경관, 네. 코스 위주나 아니면은 뭐 관광지, 명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문화예술 파트에 이제 소재가 많습니다. 그다음 개최를 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50% 정도가 문화예술 또는 뭐 관광 이벤트를 엮은 그런 것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통계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주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주도의 축제의 아주 전형적인 이게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앞으로 미래에 맞는 건지 네. 이것은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관 주도의 축제가 이제 지역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게 어떤 문제점을 좀 갖고 있는 건가요? 관 주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관 주도가 할 게 있고 민 주도가 돼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문화예술 파트는 관 주도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네. 망치를 손에 든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문화예술 파트에 관련되는 축제는 전부 다 민주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 내가 자기들이 다 운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관주도로 해가지고 할 때는 이거는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도시 마케팅, 도시 재생 관점에서 좀 큰 넓은 차원에서 보는 그런 축제를 고안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또 있군요. 있습니다. 예. 네. 예. 일단 뭐 올해 부산 지역 기초단체가 주최하는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국비를 지원받는 이 지정축제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지역 축제에 대한 국비 지원 보통은 어떤 형태로 좀 이루어지나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전국 각계단체가 추천한 지역별 문화관광축제를 평가해서 5단계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대표 축제, 그 다음에 최우수, 그 다음에 우수, 그 다음에 유망, 그 다음에 육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일단 대표 축제는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각 분야에 예산이 지원되고 마지막 육성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홍보 컨설팅과 마케팅 네.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각 군이 그 신청한 축제를 네. 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하다고 판단한 축제를 이제 문체부에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고 다만 이제 사업으로서 이제 뭐 불꽃 축제라든지 부산항 축제, 뭐 원아시아 페스티벌, 그다음에 뭐 금정산성 역사 네. 축제 이런 데서는 예산을 조금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지역 축제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은 뭐 부산시만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행정안전부가 2017년에 결산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이 아주 400여 건의 축제 중에 4건만 흑자를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지역 축제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우리 청취자에게 다시 한번 드려보면은 네. 만약에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이게 부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시고 난 뒤에 생활이 나아지셨습니까? 또는 그걸 보시고 난 뒤에 행복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매년 그 행사가 기다려지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마 그렇게 못 느낄 거예요. 이게 이제 축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기다려진다. 아, 정말 내년에 어떤 게 나올까? 네. 이런 그 행복감이 있다면은 정말 좋은 축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정부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그거는 지역 축제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역 혈세 낭비라는 거는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눠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참여하는 그 지자체나 상인들이 돈을 일체 대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하고 나면 일회성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원래 축제의 목적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 자긍심, 또 그 축제로 인해 가지고 단합을 해야 된다. 이게 원래 축제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 행사만 계속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이런 축제는 앞으로는 많이 지양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질보다는 좀 양이 많은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예.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질을, 퀄리티를 높이고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만족해 갈 수 있는 그런 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우리 이제 임상규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일단 우리 부산시의 어떤 저 축제들이 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결과를 보면 어떤 기초단체장이나 강력단체장의 어떤 치적삭기, 그렇죠. 간 중심의 치적삭기에 의해서 이 민과 간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같이 어우러지지 못한 점이 우리 부산 지역의 어떤 축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축제를 끝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피드백과 또 이 어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축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어떤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마는 거죠. 그 지역에 우리도 우리 사회자님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축제에 가면 너무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중가수 부르고 그렇죠. 막걸리에 파전에 구워가지고 하는 그런 축제들 그게 과연 어떤 잔치의 개념이지 이게 어떤 축제의 개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느냐 제가 외국을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지역성과 특수성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현재의 어떤 축제들은 어떤 예전에 강력단체장도 그렇고 기초단체장의 마인드 자체가 단순한 어떤 그 지역에 자기 어떤 표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치적삭기에 너무 치중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역 축제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으니까 지역 축제를 좀 구조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조 조정이라는 게 저는 반대로 축제에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조 조정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예산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특정한 걸 더 키우고 특정한 걸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 규모를 확 줄여버리겠다는 건지 여하튼 그게 어떻든 간에 정답은 어차피 없는 거거든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축제에 관련되는 예산은 수혜자들이 많이 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이 시민들이 아니라 일반 전혀 그 축제와 관련 없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안배도 돼야 되고 배분도 돼야 되고 그렇지만은 너무 한쪽으로 확 몰리고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많은 예산이 든다면은 그에 관련된 수혜자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렇게 예산을 짜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평가 체계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관주도니까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이제 평가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번에 이제 정부로부터 우리가 하나도 선택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어떤 평가 지표를 대는가에 따라가 확 차이 나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1등한 학생이 선생님이 바뀌고 난 뒤에 그 반에서 꼴찌를 했다면은 그 선생님 잘못이 학생 잘못은 아니거든요. 학생은 늘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평가의 시스템이 다른 거니까 우리 부산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좀 더 퀄리티를 올리자. 오히려 킬러 콘텐츠를 더 강화시키고 오는 사람들을 더 만족시키자.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좀 어떤 구조조정이 좀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부산의 어떤 축제에 관련돼서는 너무 많은 축제가 지금 난립하고 있다는 데는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름대로 부산의 어떤 지역 축제는 전국적으로 비교해서는 건전성을 좀 나름대로는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축제가 지금 지자체마다 강력단체마다 있지만은 어떤 시가 개입해가지고 간섭하고 강제 통폐합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이게 외부의 어떤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이 축제에 대한 콘텐츠 자문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축제가 좀 경제적으로 효과를 못 얻었다. 그리고 다른 축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해서 이게 몇십
집회를 이어온 축제들이 뭐 사라지기에는 좀 명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축제가 이제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네. 자꾸 이제 돈을 대주다 보면은 돈 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데는 잘한다 하고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적든 크든 관계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민들의 자긍심과 단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관광객은 그 하는 게 워낙 재밌게 즐겁게 하니까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그냥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뿐이지.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물론 축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네. 그걸 관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축제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외 수많은 지역 축제 중에서 좀 성공 사례로 꼽을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이제 물론 제가 학생 시절이었습니다만은 파리에서 제가 네. 공부를 했는데 저는 아주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늘 기대가 되는 게 이 영화 축제. 영화 축제는 아침에 어떤 영화관에 있는지 티켓 한 장 끊으면은 하루 종일 그 티켓으로 다 공짜로 다 모든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이는 파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네. 거기에 관련된 돈을 정부에서 대는 거예요. 지역에서 다 파리시에서 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축제다. 오히려 그럴 때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영화에 빠져들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고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음악 축제도 음악 축제는 이때는요. 보통 아파트에서는 이 악기를 많이 연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쵸. 층간 소음 때문에. 네. 음악 축제 때는 악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다 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네. 버스킹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프로들, 아마추어들 모든 사람들이 파리에 다 쏟아져 나옵니다. 파리 전체에. 네. 그러니까 파리 전체에서 하는 축제니까 파리시에서 돈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주도 형태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파리의 특정 지역에 하는데 그 돈을 넣는다는 거는 안 맞다는 게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고 파리쟁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축제예요, 이런 게. 네, 지역 축제와 관련한 문제점은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는데요. 좀 개선은 미미했습니다.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지역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와 평가와 피드백이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축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하고 또 지방 정부 그리고 거기에 운영 주체들 간의 어떤 협조하고 명확한 업무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아무리 민간 단체가 좋은 의도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지역 축제를 기획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제 간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주체는 이제 민이 중심이 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지역 축제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이란 건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네. 우리 부산의 관광 사업과 지역 축제가 함께 협력을 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가령 올 4월 달에 우리 강서구 생태공원의 유채꽃 축제가 전국 최대 규모로 열렸거든요. 네. 이런 규모의 그 축제가 열릴 때 과연 그 외국인들이나 또 타 지역 사람들이 이 축제를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홍보와 관광 마케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저도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봤지만은 솔직히 외지분들이나 또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을 찾기는 조금 힘들었고요. 어떤 지역 축제로 국한되어서 끝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행사, 기획, 이벤트 업체에 그 모든 거를 이름해 주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예. 쉬운 방향으로, 평소에 하던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조그만한 국지적인 그런 지역 축제가 끝나고 마는데 이런 부산의 자연을 활용한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홍보와 마케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제가 부산시 입장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김해공항만 가지고 어떤 관광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는 진짜 의문점이 생기고요. 네. 부산 관광이 살기 위해서는 24시간의 관문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관광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드 이후로 300만 명에서 1년에 250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대신 우리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그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1,300만 명, 부산이나 같은 비슷한 경제 규모지만 1,300만 명으로 좀 가면 갈수록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5년 전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관광객의 어떤 규모 자체가 더 작았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우리 전국적인 관광객 외래 관광객으로 따지면 현재 1년에 한 1,3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하면 네. 지금은 일본에는 3,400만 명 정도의 지금 외래 관광객들이 찾고 있거든요. 벌써 네. 우리나라의 3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5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더 일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거든요. 네. 이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뭐 아까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접근성, 네.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 70%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예. 인천공항을 통해 가지고 부산 경남권으로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오는 데마다 그렇죠. 3시간, 4시간이 걸리는데 쉽지가 않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한 3배 정도 늘어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들과 일본은 지역 축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걸 어찌 보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 1순위가 그 관광 산업입니다. 예. 그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고해만 그칠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좀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좀 어떤 점들이 좀 방안이 마련돼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축제는 가진 자의 것이 아니고 아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즐긴 자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되고, 제가 꼭 부산시 축제 정책에 관여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기회에 부산시 축제 정책의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산시에서 한 20년 가까이 축제 관여해 왔는데요.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그는 이걸 이번 기회에 많이 바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방향은 2가지예요. 테이블에 시계를 올려놓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빨리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나침반을 올려놔야 됩니다.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첫째, 민주도로 가자는 거죠. 과감하게. 네. 민주도, 민이 의지가 없는 데는 보조금 지원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보조금 지원하더라도 20%를 넘어서는 안 돼요. 전체 예산에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세이브된 예산을 관주도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관주도로 가는 것은 도시 재생하고 도시 마케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 축제를. 네. 그래야지 거버넌스의 효율화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은 돈을 쓰고도 계속 이게 20년 가까이 되도록 제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방향 설정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민주도가 할 때는 돈이 예산이 크지는 않겠지만은 자꾸 욕심을 부리가 많은 행사를 하려고요. 많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미에 가지치기 하듯이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내년에 더 풍성한 장미를 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 몇 년 동안에는 꼭 인내를 하면서 더 많은 장미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가지치기 하는 마음으로 네. 민주도하는 축제는 그렇게 가면은 머지않아 부산의 축제는 엄청나게
화려한 꽃을 피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주 훌륭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일단 방향이 다시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그렇죠. 같다는 말씀에는 좀 공감을 하고요. 시간을 주고 좀 부산 지역 축제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